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5주차 1강입니다. 좀 계속 개념이 헷갈리고 있는데 그 주차 1, 2강은 비대면이고 3강이 대면이죠.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그래서 뭐 세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카오스가 있었고 거기서 가이아와 에로스가 나왔고 다시 카오스가 자기를 재생산해서 우라노스가 나왔고 그 우라노스와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결합해서 이제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탄족들이 나왔죠. 다시 그 티탄족들 중에서 크로노스와 레아가 결합해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을 낳았는데 이 올림포스 신들이 티탄족들과 싸우고 다시 또 기간테스 거인족들과 싸우고 또 뭐 그 외에 이제 누구죠? 튀펀과도 싸우고 알로이다이와도 싸우고 그런 싸움들을 겪고 나서 드디어 올림포스 신들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포스 신들이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의 전쟁이라는 건 세계의 질서가 잡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의 창세기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창세기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과정이 아니라 혼돈 속에 또는 뭐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있는데 카오스는 혼돈이지 또는 뭐 큰 공간이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여서 신 이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림포스 신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싸움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세계의 질서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그 세계는 어떤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늘 붕괴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제우스는 다시 또 자기의 후계자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식 창세기라는 건 세계의 질서가 잡히는 없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의 질서가 잡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올림포스 신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은 그 신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뭐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에서 하늘을 관장하고 기후를 관장하고 또 번개 이런 거 담당하죠. 번개니까 이제 기후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비가 오면 제우스가 오줌 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세이돈은 바다를 담당하고 하데스는 뭐 지하를 담당하고 지하 세계를 담당하고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이고 뭐 등등 이런 역할들이 이제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화의 고전들 그 초기에 쓰여졌던 그리스의 원전들을 보면 거기엔 그렇게 선명한 얘기들이 없었던 거라는 거죠. 나중에 해설서를 쓰는 사람들이 신화를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신화는 그렇게 일관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막 덕지덕지 붙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합리성에 의해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역할 분담이 선명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신화의 생성기 또는 신화가 그리스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같이 하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선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신들이 등장하는 계기, 어떤 계기로 등장하게 되느냐, 뭐라든가 특정 신에게 뭘 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계기로 삼아서 어떤 실마리로 삼아서 정리가 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쓴 강대인 선생님 얘기는 그런 뭐 역할 분담에 따른 에피소드보다는 연애 사건 쪽에 왜냐하면 뭐 예나 지금이나
늘 연애 사건들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고 흥미를 돋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올림포스 시인들의 연애 사건들은 이후에 어떤 문화적인 작품들, 예술 작품들 이런 데 계속 영감을 줬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고전을 통해 생산된 또 다른 고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연애 사건 쪽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자, 올림포스 신들은 여러분도 뭐 익히 알다시피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신들로 나뉩니다. 부모 세대로 하면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이렇게 이제 넷이 있고, 제우스, 헤라는 이제 짝이고, 여기 지금 하데스가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세봐야겠는데 왜 빠졌는지. 여기 넷이고, 자식 세대는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테네,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 아레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죠. 둘레, 여섯, 여덟, 아홉에 수는 지금 12이 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고, 여기가 12이 맞는데, 하데스를 집어넣어야겠어요. 어쨌든 이건 뭐 좀 이상한데, 나도 숫자를 세워서 외우지는 않으니까. 네, 그거는 뭐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과 하데스는 형제들, 제우스의 형제들이죠. 그리고 헤라도 마찬가지인데 제우스의 짝이 됐고, 데메테르는 윗세대 신일 텐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 세대가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테네,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 아레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인데, 지금 아프로디테만 빼놓고는 다 제우스의 자식이라는 게 확실하죠. 근데 이제 아프로디테는 그 위에 티탄의 세대에 속하는 신이라는 쪽이 있고, 디오네라는 님프와 제우스 사이에 난 자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일단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우스가 다 자식 세대를 낳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이거는 신들의 회의라는 겁니다. 신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회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에로스가 푸시케라는 인간 여인과 연애를 한 사건이 있어요. 뭐 나중에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길게 하긴 않겠습니다만, 그 푸시케가 워낙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여신처럼 칭송을 받으니까 아프로디테가 질투해서 자기 아들 에로스를 시켜서 해코지를 시켰는데, 에로스가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그 푸시케랑 결혼을 했는데, 대신 자기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밤마다 와서 자고 눈 뜨기 전에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믿지 못해서 자기 신랑의 얼굴을 보고자 뭐 밤에 등잔을 켜고 보다가 이제 뭐 에로스한테 기름방울이 떨어졌나? 그래서 이제 에로스가 자기를 믿지 못한 신부에게 실망해서 가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천신만고 끝에 결국 에로스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에로스와 다시 만난 푸시케를 이제 이 올림포스에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 갖고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저게 또 빠졌군요. 라파엘로입니다. 아테네 악당을 그린 라파엘로인데,
1517년에서 18년 사이 그린 거고요. 이게 이제 프레스코 벽화인데 마치 그 양탄자에 수놓은 것처럼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옆에 테두리를 둘렀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지물이라고 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트리뷰트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투구를 써놓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투구를 써서 있는 경우 보통 여인인데 투구를 썼으면 보통 아테네 여신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투구를 쓴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좀 헷갈리고 이건 뭐 분위기 보니까 딱 제우스고 날개 달린 에로스일 것 같고 그죠? 제우스 옆에 있는 걸로 봐서는 헤라일 것 같고 여기 지금 초승달이 있어서 아르테미스일 것 같고 머리에 이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삼지창을 든 걸 봐서는 포세이돈일 것 같고 이제 이지창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요거 포세이돈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신이 있는데 바다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이건 헤라클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건 헤르메스. 저 모자, 날개 달린 모자도 헤르메스의 증거이고, 저 옆 헤르메스랑 나란히 서 있고 아이도 있고 날개도 달렸네요. 그래서 헤르메스의 짝일 텐데, 헤르메스의 짝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스핑크스가 여기 은근히 껴 있고, 그죠? 이 등을 돌린 존재는 누군지 모르겠고, 여기 이제 터번을 두른 사람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리라를 누가 들고 있으면 아폴론일 텐데 리라를 두른 인물은 아직 안 보여. 여기 제우스의 독수리가 보이죠. 여기 이제 케르베로스인 것 같아. 머리가 셋 달린.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그 누군지를 알아내는 거. 이게 뭐 도상학의 영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로마에 있는 밀라 파르네시아라는 집, 빌라가 집이니까요. 거기에 벽화입니다. 자, 멋있죠? 이게 바로 이제 올림포스 산입니다. 정말 신들이 살았을 법한 상당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도 여기에 신이 살았다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지금도 있는 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우스를 비롯해서 올림포스 12신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나오는 제우스에 가로치고, 앞에 나오는 거는 그리스어를, 말하자면 영어 글자로, 영어 알파벳인데, 그걸 로마나이즈 한다고 그래. 로마 글자로. 로마 글자가 그리스 글자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모양이 많이 다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이 로마자랑 같은 거죠.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그 그리스 글자는 여러분들이 뭐 수학 기호로 썼던 그런 것들이라서 낯선데 그거를 이제 로마자로 바꾼 걸 로마나이즈 한다고 합니다. 로마자로 바꾼다고 할 때 그 형태로 놓은 게 이제 저 글자고요. 그 옆에는 그리스의 신들,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로마가 그리스의 신들 중에 자기들 신들과 성격이 유사한 신들이 있으면 그 신과 이제 동일시를 해버리고 뭐 안 그런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우피테르라는 기존의 신이 있어서 그 신과 제우스를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로마 신화식 이름은 이우피테르. 그리스를 비롯해 로마를 포함해서 서구 유럽이 기본적으로 어족으로 따지면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이 어떤 동일한 기원지로 출발해서 유럽 전역에 퍼졌다라는 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은 설이고요.
그것 때문에 빚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나치즘이라든가 아리안 민족의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떤 비극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이들이 같은 어족에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인도 유럽 어족에서 언어로 따져보면 제우스는 하늘을 담당하고 있는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우피테르라는 말 자체도 보면 이게 이제 같은 유럽 어족, 인도 유럽 어족이기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가 이우피테르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붙는 이우프가 이제 드주스라는 인도 유럽어, 그러니까 모어라고 할까요? 그 모어에서 보면 느주스라는 말에서 온 거고,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파테르는 뭐 그리스어에도 있고 라틴어에도 있는 말입니다. 파테르. 라틴어와 로마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의 고어인 거죠. 그래서 이걸 스카이와 파더가 합쳐 스카이 파더가 된 거예요. 스카이워커?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그거랑 연결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우스는 원래 인도 유럽 어족의 성격에서는 그런 하늘의 신이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것도 연결이 되죠. 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제우스 신은 그리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이민족의 신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그리스에 있던 민족이 있었는데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인들이 이게 대거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에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외래신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올림포스 신들은 토착신과의 갈등 얘기들이 이제 신화에 또 남아 있어요. 근동 신화 체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날씨의 신 기능까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문화적으로 당시에는 뭐 좀 낙후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죠?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중간에 곡창지대에서 발달한 문화.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수메르라고도 하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그쪽과 그다음에 이집트 나일 강변에 자리 잡았던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동 신화 체계의 영향을 받게 돼요. 헤시오도스도 사실은 근동 신화들을 많이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날씨의 신기능까지 부여가 되고, 근데 제우스 신에게 이제 뭐 날씨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인들에게 중요한 건데, 손님을 구하는 제우스, 크세니오스 제우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도 보면 굉장히 신이 많잖아요. 일본은 진짜 뭐 사람이 죽어서도 신이 되고 막 이러니까 천황도 신이고 뭐 등등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이 섬겨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나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소크라테스라고 왜 그리스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 철학자를 해마다 제사 지내는 곳이 있답니다. 일본 동경 어딘가에. 뭐, 그 소크라테스 신이 거죠. 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도 제우스만 해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제우스에게 빌고 싶은 어떤 특성, 이런 걸 제우스에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크세니오스 제우스라는 이름도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크세니오스라는 말은 원래 크세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세노스. 이게 이제 손님이란 뜻인데, 또는 뭐 외지인이란 뜻이기도 하고, 이게 좀 독특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는 말하자면 이제 국제적인 질서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국가 간 법적 질서가 없는 거죠. 남의 나라 가면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지만 폴리스가 다르니까 남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 그곳 시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노예 취급당할 수, 그냥 길 가다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주로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많이 다니고, 그래서 어느 안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크세노스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크세노스란 뭐냐면, 우리도 이제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는데 낯선 사람들끼리 말하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크세노스입니다. 이건 크세노스는 그래서 친구라는 뜻도 있는 건데 서로 크세노스가 되면 이를테면 스파르타 사람이 아테네에 놀러 오면 자기 아테네인 크세노스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또 아테네인 크세노스가 스파르타에 가면 또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서로 이렇게 자기 지역에 올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파트너십, 그게 이제 크세노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트로이 전쟁을 생각해 보면 아프로디테가 그랬다고는 하지만 파리스가 사실은 메넬라우스,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메넬라우스의 초대를 받아 손님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를 하게끔 아프로디테가 이를 꾸몄겠죠. 근데 이제 그 집 부인이랑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신이요. 손님으로서 크세노스로 하면 안 되는 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전쟁은 제우스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신 제우스의 입장에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거죠. 트로이의 패배가 정해져 있던 거죠. 제우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연애 이야기들을 주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우스가 바람핀 얘기들, 이건 헤시오도스의 여인들의 목록, 이건 완전하게 전해지는 건 아닌데 역시 천병희 선생님 책에 끝부분에 실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호메로스 창가라는 건 뭐 원래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이 없는 작품이고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신화 강의의 맨 끝부분에 가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비디우스는 라틴, 로마의 시인인데 그리스의 신화를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변신 이야기라는 말 그대로 보여주듯이 신화에서 어떤 변신하는 얘기들, 변신과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모아놨는데 제우스가 꼭 바람 필 때 자기 모습을 바꿔서 바람을 피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실리는 거죠. 자, 이 제우스의 모습입니다. 이건 스미르나 유피테르라고 하는데 스미르라는 곳에서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작자는 미상이고 AD 250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제우스 아유 잠깐만요. 여기 보시죠. 제우스의 손에 든 거. 이게 무슨 몽둥이 비슷하게도 보이는 이제 저기 번개 뭉칩니다. 그래서 번개를 무기로 사용하는 제우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손에 들게 한 건데요. 재밌는 거는 우리 이제 강대 선생님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섬전암이라는 거, 섬전암. 그 섬이 이제 번개, 섬광할 때 그 섬, 전기. 이게 이제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 그 번개의 강한 열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래 속에 있는 금속들이 일시적으로 녹아서 이런 모습으로 굳는다는 거예요. 섬전암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비슷하죠. 저 모습이랑. 그래서 아마 고대인들이 이걸 보고서 저 아이들 얻지 않았을까. 저기서 좀 발달하면 이제 지지지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점기 감전될 때 나오는 거죠. 지지지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요게 이제 다른 섬전암들입니다. 막대기 모양으로 대충 되잖아요. 이것도 섬전암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그리스의 어떤 호텔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데요.
이게 그리스 없는 크세니오스 제우스. 이 딱 제우스의 그 손님을 반긴다는, 손님을 보호하는 제우스라는 말을 따서 호텔을 지은 거죠.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 문화유산이니까 적절하게 잘 써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우스의 이제 연애 얘기들을 좀 할 텐데, 제우스의 딸 아테네 탄생,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죠. 제우스와 메티스, 메티스는 이제 지혜라는 뜻인데,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저기 제우스와 메티스 플러스 또 제우스 하는 이유는, 이 메티스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메티스는 워낙 이제 티탄족 세대에 속하는 신이죠. 근데 이제 그 메티스가 지혜니까,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형제들을 이제 다 태어날 때마다 삼켰잖아요. 뱃속에 있는 형제들 어떻게 꺼낼까 할 때 메티스가 이제 뭐 계책의 내용은 안 전해지고 또는 구토하는 약을 제공해서 형제들 꺼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메티스를 제우스가 이제 거둔 거죠. 근데 이제 제우스가 예언을 받습니다. 메티스의 두 번째 아이가 아버지를 능가하리라는 예언을 받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우스도 왕위가 늘 불안한 거예요. 이 관련된 얘기를 이제 또 할 텐데, 그래서 제우스가 메티스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메티스가 지혜이기 때문에 제우스가 지혜로운 것에 대한 원인설합니다. 제우스는 왜 지혜로울까? 메티스를 삼켰으니까. 물리적으로 지혜를 장착한 거죠. 근데 이제 메티스는 원래 이제 오케아노스의 딸, 오케아니데스였어요. 그러니까 물의 님프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그냥 사람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삼킨 건 좀 끔찍하고, 물의 모습을 했을 때 삼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고대 그리스에는 지혜의 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물의 상태로 지혜를 삼킨다라는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제우스가 삼킬 당시 아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메티스를 잘 삼킨 다음에 뭐 나중에 두통이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이건 뭐 물론 삼킨 건 아니고 조조가 관우를 죽게 한 이후에 두통에 시달리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화타라는 천하의 명의가 나와서 조조를 진맥한 다음에 이건 방법은 없고 머리를 쪼개서 뇌를 꺼내서 맑은 물에 딱 씻어야 된다 뭐 이러니까 조조가 굉장히 분개해서 뭐 감옥에 가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화타 죽는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제우스의 머리를 쪼갭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 또는 헤파이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헤파이토스 얘기가 제일 유명한데, 아무래도 뭐 대장장의 신이니까.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나오는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이 앞뒤가 안 맞아서 뭐 이런 거 텐데,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이설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과제, 뭐 제우스의 머리를 쪼갠 게 프로메테우스가 맞겠느냐, 헤파이토스가 맞겠느냐, 뭐 이런 거를 주제로 잡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도끼로 머리를 쪼개니까 그 머리 속에서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고함을 지르면서 아테네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어찌 보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존재예요. 제우스가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레스테스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오레스테스는 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트로이 전쟁의 총사령관격이었던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트로이로 출정할 때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그 원한 때문에 자기 부인 클리템네스트라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오레스테스는 아가멤논의 아들인데 나중에 성장해서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존속살해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다 나중에. 그때 이제 아테네가 오레스테스의 편을 들어줍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존재로서, 어머니 없이 태어난 존재로서 오레스테스를 지지한다. 뭐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의 뭐
발로긴 한데 신화적으로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여전히 있죠. 아, 근데 이제 이 계기 중에 그래서 제우스가 혼자 자식을 낳는 걸 질투해서 뭐 헤라가 또 혼자 낳았는데 그게 헤파이스토스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어, 그 관련된 얘기로 헤파이스토스를 낳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헤파이스토스는 한쪽 다리를 저은단 말이에요. 그 얘기 이제 헤파이스토스 편에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일단 뭐또 종합하면 한 두 번 정도 던져지는데 헤파이스토스가 또그 어디죠? 일리아스에 보면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싸움 할 때 끼어들어서 엄마를 편들었다가 제우스가 던졌다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불운한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인지 모르겠으나 엄마가 한번 던지고 아버지가 한번 던지고 굉장히 불우한 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울해요. 하여튼 제우스가 혼자 자식 낳은 것을 질투해서 헤라가 낳고 보니까 불구라서 치워버린다고 던졌는데 사실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험하게 다루었던 영아 살해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문화도 있겠죠. 땅으로 던졌는데 테티스, 나중에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되는 테티스가 바다의 ним프잖아요. 네레이데스, 네레우스 바다 노인의 딸이잖아요. 그 테티스가 받습니다. 마치 무슨 축구공 받듯이 골키퍼가 축구공 받듯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닷속 동굴에 데려가서 키우는데 기술을 일으켜서 이 테티스에게 여러 물건들도 만들어 주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헤라에게 보냅니다. 아름다운 의자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헤라가 거기 앉았더니 그 의자가 이렇게 헤라를 감싸서 헤라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올가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레스한테 그 끌고 오라고 시켰는데 아레스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디오니소스가 간 겁니다. 마치 아레스는 이제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의 신인데 폭력으로 안 됐고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술에 취해 가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이솝우화에 나오듯이 나그네의 그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뭐 해와 태풍이 해와 바람이 내기를 걸지만 바람의 거센 완력에도 벗기지 못한 것을 뭐 따뜻하게 해서 벗기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설득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과의 결혼을 약속하고 올림포스로 데려와서 헤라를 풀어주고 화해했다. 그래서 다시 헤파이스토스가 올림포스를 귀환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쫓겨났다가 귀환한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테네가 출생할 때 헤파이스토스가 도와줬는데 그 아테네가 태어난 걸 보고 헤파이스토스를 낳았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또한 그래서 이제 아까 프로메테우스 얘기가 다른 버전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부인은 헤라 헤시오도스의 책에 따르면 헤라는 일곱 번째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일을 있죠. 메티스 때문에 낳은 거 그런 거를 질투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인 거죠. 이제 그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신화는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붙어 온 거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어떤 정서와 의식구조, 정신 이런 걸 보여주지만 어떤 일관성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사실은 그 일관성이 없다는 게 신화의 또 매력이기도 하고 신화를 두고두고 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기도 한 거죠.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뭐 다시 예를 하나 다시 들면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이유로 프로메테우스 껴들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머리를 쪼개기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대장장의 신이 아니고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의 신이니까 그쪽이 더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유를 더 계속 찾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왜 그런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우스와 아테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의 머리, 여기 지금 번개 들고 있죠. 여기 손에. 제우스의 머리 위에서 성장한 형태의 아테네가 창과 방패 다 들고 완전 무장한 채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패를 들고 있고 투구를 쓴 사람 존재가 보이는데 이건 뭐 아레스겠죠. 이거는 보통 이런 데 이제 바닥에 이름이 써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헤일로테이아, 헤일레이튀아 이름이 길어서 헤일레이튀아 출산의 여신입니다. 헤라의 뭐 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존재고 여기 류라거든요. 이게 류라를 들고 있는 존재니까 아폴론. 저 뒤는 머리에 뭐 이렇게 뾰족 모자 쓴 거 보니까 헤르메스. 그래서 이제 출산을 돋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의 출산을 돋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화병의 독특한 어떤 인물 표현 방식이 잘 드러나 있어요. 처음에 이런 거 보면 되게 낯설고 너무 어색하다 하지만 계속 보면 상당히 멋있어요. 나름대로. 장식적 효과도 있고. 자, 이거는 그 그리스인들에게 굉장히 헤파이스토스의 추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올림포스는 하늘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지. 그러니까 하늘에 맞닿을 듯한 높은 산인 거죠. 거기서 헤파이스토스가 던져졌다. 이게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뭐랄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인데 이게 현대 사람이 이거를 이제 헤파이스토스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사람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또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 것 같긴 한데 뭐 별로 정보는 없어요. 멋있어 내가 고르긴 했는데 찰스 무가르프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하늘이 구름이 불타오르듯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뭔가 외계인 에일리언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긴 한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헤파이스토스의 귀환이라는 화병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파이스토스 발이 좀 이상하죠. 예. 발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름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고 여기 뒤에 이제 이게 두 개의 피리가 있는 거예요. 아울로스라고 합니다. 쌍피리인데 그리스 악기. 이 쌍피를 밀고 다니는 게 이제 그 디오니소스를 추종하고 다니는 사티로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오니소스의 행차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라 그러나 땡땡이 무늬 꼬리 같은 거 달려 있죠. 이게 이제 그 표범 뱀이네 뱀인 것 같죠. 표범 무늬가 있고 이게 또 이제 디오니소스의 상징입니다. 저쪽에도 좀 무늬가 이렇게 있죠. 표범 무늬가 이거는 술잔을 든 거 봐서는 디오니소스 같죠.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데리고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이제 그 작품은 기원전 525년 작품이고요. 지금 빈 미술사 박물관에 떠오르고 지금 이 작품은 이것도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앞에 건 6세기고 이건 5세기. 여기도 보면 쌍필이 들고 있고 여기 술잔을 들고 있는 디오니소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디오니소스는 보통 이제 젊은 청년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수염도 좀 달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부젓가락 금속 대련할 때 쓰는 부젓가락이 있고 쇠망치가 있고 그죠? 여긴 다리가 좀 멀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꼬리 달렸잖아요. 이게 사티로스의 특징이죠. 점점 나중에 염소를 닮아가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만 해도 비교적 사람 모습을 하고 있죠. 꼬리 달린 거 말고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